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제품과 서비스로 흔히 볼 수 있는 오리온, 빙그레, 신라호텔 등을 비롯해서 어디선가 한 번쯤 고속도로를 지날 때 로고를 볼 법한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들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죠. 이들 중에는 자동차 기업도 있고 음식료 기업도 있고 반도체 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주식시장에서 은행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동차 업종이 좋다면 현대차를 살펴보고 반도체 업종이 좋다고 하면 SK하이닉스를 살펴보듯이 이번에는 은행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은행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이들 은행은 모두 주식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은행주에 투자해야 하는데 상장된 은행이 없다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다행히 기업은행과 제주은행이 상장되어 있고 몇 개의 저축은행이 상장되어 있습니다만 무언가 국내 대표은행은 아닌 것 같아 투자자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비슷한 이름으로라도 찾아보고자 종목을 검색해보니 신한은행과 같은 은행 기업 대신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기업들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딱 봐도 내가 투자하려는 은행이 아닙니다. 금융지주? 이름이 어려운데 은행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하나의 상장 은행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주변에서 많이 쓴다곤 하는데 길거리에서 지점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은행과 무언가 사뭇 다른 것 같아 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주식시장에선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찾아볼 수 없을까? 이에 반해 왜 제주은행은 상장되어 있을까? 금융지주사란 대체 무엇하는 기업들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은행의 과거사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보고자 하며 이 의문만 해소하셔도 국내 주식시장 내 금융업종을 이해하기 위한 허들을 대폭 낮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수많은 은행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물론 제일은행, 조은은행, 한일은행, 그 외 여러 지방은행들까지 우리가 익히 아는 은행들은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어 주식 거래가 가능했죠. 상기 언급한 은행 중에는 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모두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은행 기업들은 2000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 기업들은 오직 은행 고유의 업무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영업활동의 제한이 매우 많았습니다. 주된 역할은 고객의 예적금을 예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죠. 또한 은행은 독립된 기업이란 특징도 가졌습니다. 여타 제조업을 겸하는 대기업들이 은행을 함께 보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학창시절 사회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금산분리가 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돈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 돈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이자율의 차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죠. 그런데 은행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보니까, 즉 남의 돈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여타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 및 서비스업 기업들이 은행업을 함께 겸하게 되면 고객들의 돈이 제조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문어발 사업 확장 등 엉뚱한 영역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은행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은행업의 일부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은행의 업무를 점차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은 전통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수취하고 이를 대출해주는 업무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금 및 대출 업무만으로는 은행업이 성장하기 어려웠고, 은행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뜻은 금융업의 성장 제한, 나아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성장 제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객들은 은행을 통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금과 저축밖에 하지 못해 고작 예금, 저축, 이자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 일부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은행이 기존의 예금과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수행하는 증권거래나 자산운용 등의 서비스 중 일부 영역까지 겸할 수 있도록 점차 제한을 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국제화도 연관이 깊었습니다. 은행의 역할이 다양해질수록 자금 흐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더욱 많은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어 은행이나 소비자나 자산 증식의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국가 입장에서도 여러 금융 기능들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니 관리 감독이 쉽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유럽 은행들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에 따라 여타 국가의 은행들에 비해 사업 확장, 경쟁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2000년대가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미국과 은행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은행업종의 업무를 법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변화의 바람에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IMF를 겪는 과정에서 부득이 은행의 효율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 은행 기업들도 점차 변화를 본격화하게 됩니다. 은행이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의 기능을 직접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 적금, 대출과 같은 업무 외에도 증권 거래를 하거나 자산 운용을 상담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은행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면 물론 전문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 업무는 은행이 잘하고, 증권 업무는 증권사가 잘하고, 자산 운용 업무는 자산 운용사가 잘합니다. 은행원이 예금과 대출 업무도 하기 바쁜데 주식 상담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나아가 은행의 업무를 제한하는 수많은 규제들도 문제입니다. 각종 은행 관련 법은 은행이 은행 업무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당국은 은행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를 모두 뜯어고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은행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은행이 증권사를 소유하면 자연스럽게 증권업까지 간접적으로 업무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적인 이슈, 이권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회사의 독립성이 크게 저하되어 사실상 은행에 종속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회사가 사업을 못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 부실이 바로 은행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상품 교차 판매에서의 수익성 극대화나 신규 상품 개발이 어려울 수 있고, 출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은행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규모의 제한도 큽니다. 역시 뜯어고치기 어려운 법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대안은 바로 지주사입니다. 은행이 직접 여타 사업을 병행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은행을 소유한 지주회사가 여러 금융기업을 함께 소유하며 지주사 하에서 여러 금융기업들이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지주사가 다양한 성격을 갖는 금융기업들을 독립적인 상태로 지배하면서 자회사 간 시너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주사가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거느리게 되면 금융사별로 법적으로 제한된 영업 범위가 시너지 효과를 통해 확대됩니다. 가령 은행은 단순히 예금과 저축 업무에서 나아가 CMA나 펀드 상품, 보험 상품을 결합하여 저축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마케팅을 펼치며 카드 판매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업들의 비용 절감 추세를 따라 여러 금융기능을 담당하는 복합정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 각각은 주로 업체별 성격에 따라 고객층이 다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서로 다른 고객층을 가진 기업들끼리 복합 상품을 개발하여 예비 고객군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연계 영업은 소비자에게 되려 불편을 줄 수 있고, 금융사 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주사 하에서의 영업 범위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금융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여타 대안 대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의 성장성을 폭넓게 추구할 수 있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용이하며 계열사 내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은행으로의 전가 최소화를 통해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등 처리하기도 용이합니다. 금융지주사가 은행을 비롯해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일찍이 금융지주사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 일본도 1997년 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사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의 보수적인 미국도 1999년 GLB 법에 따라 금융지주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지주사는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여전히 금산분리 규제를 따라 금융과 무관한 기타 제조, 유통, 서비스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됩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금융 업무의 범위까지 손을 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지주사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책임지고 예금자 보호 역할을 맡는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없고, 오직 금융당국의 인가를 통해서만 금융지주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연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금융지주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은 은행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사를 은행금융지주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지주사 중에는 은행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지주사도 있습니다. 증권, 금융투자, 자산운용, 벤처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만 집중적으로 보유한 지주사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은 대체로 은행을 끼고 은행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펴며 은행 지주사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향후 영상을 통해 비은행 금융지주사도 다룰 것을 기약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금융지주사가 도입된 목적은 금융업 기업들을 더욱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대 직전 세계 각국은 금융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몸집을 부풀리며 대형화를 추구해야 하며 금융업 간의 여러 기능을 융통적으로 수행하며 겸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었고, 이를 위하여 금융지주사 설립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은행은 금융업 내에서도 가장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징을 가져 여타 금융사에 비해 규제가 많고 경쟁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화, 겸업화가 이루어진다면 업무 영역이 확대가 되며 자체 경쟁의 확보는 물론 성장성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